자, 3주차 마지막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해가지고 마지막 동영상 한 20분 안에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제가 저희까지 저번 동영상에서 한 게 이준 교수님 이제 챕터 5.3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베리안 책으로는 챕터 6예요. 근데 제 베리안 책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준 교수님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 그것만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수요곡선 봤죠. 수요곡선인데 이렇게 수요곡선은 보통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는 수요량이 떨어지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일단 보통적인 재화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정반대일 때 이런 게 보통 보통제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 Y절편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원래 버진 라인이 이거 검정색이었는데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말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요. 그 말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가격의 움직임과 수요의 움직임이 반대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재화, 영어로는 ordinary good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알겠지만요. 첫 번째, 원래는 버진 라인이 여기였는데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버진 라인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optimal boundary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원래는 여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여기였죠. 근데,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가격의 움직임과 수요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기펜굿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열등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열등제가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토론한 적이 있죠.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무차별 곡선이 효용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MRS가 갑작스럽게 변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열등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기펜굿도 똑같아요. 기펜굿이 언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지 보면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아까 이게 정상제일 때는 되게 효용이 증가해도 거의 비슷한 이렇게 MRS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MRS가 효용순위 증가하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열등제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게 저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슬러스키 방정식 또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여기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소비자 이론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요 열등제랑 기펜굿 요 두 가지 사이에 관한 관계가 좀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기펜굿이 나타나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재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는 정상제랑 열등제,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ordinary good과 일반적인 재화랑 그 다음에 기펜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ordinary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수요량과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증가했다, 가격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증가하는 경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죠. 수학으로 어떤 재화가 예를 들어서 good one이요. good one이 ordinary다. 언제 ordinary라고 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이거를 우리가 그 자신의 가격으로 미분을 했을 경우에요.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0보다 작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재화가 일반적인 재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요. 그래서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펜굿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거는요, 지금 가격 효과에 따라서 재화를 어떻게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지, 이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재화에 대한 가격으로 지금 미분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걸 본 건데요. 가격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있고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재화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은 크로스 프라이스 이펙트로 인해서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승하거나 하락했어요. 그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만약에 이게 동일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니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재화 1, 2가 서로 간에 대체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그 관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완전 대체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대체제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x1 스타를요. 이제 p2에 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화 1과 재화 2가 서로 간에 이제 substitute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제라고요. 자, 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인지요? 만약에 P2가 상승하면은요, 그러면은 X2는요, 보통 이거는 보통 재화라고 하면은 떨어지죠. P2가 상승하면은 X2 스타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 2가 서로 간의 대체제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첫 번째 재화를 찾겠죠. 두 번째 재화를 줄이는 대신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P2랑 X1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대체제의 관계가 있으면요. 자, 반대로 P2가 증가했을 때 재화 1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두 재화가 서로 보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학으로 써주면요. X1 스타가 이제 P2로 미분했더니 0보다 작은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서로 gross complement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보완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해보면요. P2가 증가해요. 그럼 X2는 기본적으로 감소하거든요. 근데 X1과 X2가 서로 보완제 역할이 있으면요. 이 말은 둘이 같이 소비했을 때 효용이 창출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X2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X1에 대한 가치도 떨어져서 X1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줄이겠죠.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cross complement.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cross substitutes.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의 변화,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재화를 둘로 나누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배웠는데요. 소득의 변화할 때 열등제, 정상제, 그 다음에 그 재화에 대한 가격이 변할 때 그럴 때는 일반적인 재화랑 기변제, 그 다음에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이 변했을 때 그러면은 대체제랑 보완제요. 이게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perfect complement일 때 우리가 수요가 어떻게 됐죠? 수요가 P1과 P2, M에 관한 펑션이었는데 M over P1 플러스 P2였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P2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X1이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은 P2가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요. 그럼 전체 값은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미분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완전 대체제는 아까 얘기하는 gross complement의 하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자, 컵 더글라스 한번 볼까요? 컵 더글라스는 디맨드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x1 만약에 유틸리티 펑션이 x1의 알파승, x2의 1-알파승일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알파 m 이거를 p1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2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이거는 0이 되죠. 자,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0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substitute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닌 자, 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컵 더글라스는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리안의 6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 교수님 책 5.4에서는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베리안 책 챕터 15장에 있어요. 15장이요. 그래서 약간 좀 책 구성이 서로 다른데 어쨌든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요.
일반 개별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딱 의존해서요. 일단 자신의 선호를 알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 딱 나타났을 때 시장 가격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소득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 과연 이 두 재화를 과연 어떻게 선택할 건지, 어떻게 소비할 건지 거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는 소비자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장 수요 곡선, 한마디로 주어진 가격에서 이제 몇 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사는지요.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개별 소비자의 그런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합은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음 장에 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요 f랑 g를 더하면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 of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걸 더할 때는 우리가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더하죠. 그래서 이 값에는요, 요거 플러스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만큼 더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f of x랑 g of x랑 이제 서로 더한 값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이 x축으로부터 이렇게 값을 읽거든요. 그래서 x0에서 함수 f는 자, 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함수 g는 요 값을 갖네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합은 그러면 이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vertical 방향으로 이렇게 함수를 더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수요함수라고 유도한 이거는요, 이렇게 가격을 P로 두고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해서 과연 얼만큼 수요하는지 그 값을요 X축에 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나눠서 inverse deman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X랑 Y를 바꾸면은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요 함수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앞에 역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inverse demand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지금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20, 20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의 디맨드 커브에서 이제 D라고 쓸게요. 재화 첫 번째 소비자의 이 재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예요. 이걸 20-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의 수요 함수는 자, 지금 여기 5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약간 기울기가 이거는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요거는 약간 좀 더 가파르게 보이죠. 이거 10-2p라고 할까요? 10-2p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x 값이 우리가 시작하는 값이 y축에 있어요.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과연 얼마를 소비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0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가격이 10일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소비자는 10개를 소비하며 근데 두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 소비를 아예 안 하죠. 왜냐? 이 사람은 지금 가장 maximum willingness to pay. 이 사람이 가장 지금 내려고 하는 가치는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니죠. 10이 아니죠. 5죠. 5. 지금 프라이스가 5일 때 정확히 하나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5 이상이면요. 그러면은 물건을 안 사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10처럼 보이지만 y-intercept가 10처럼 보이지만 이게 inverse function이라서요. 우리가 price는 뭐라고 표시하려면 이거는 이제 2p를 넘겨주고 풀어줘야죠. 그러면은 y-intercept가 5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 10일 때는 첫 번째 사람은 10개를 사고 두 번째 사람은 안 사죠. 그래서 총 만약에 시장에 이 두 명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마켓 디맨드는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프라이스가 지금 5 이하예요. 3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는 지금 17개를 사네요. 두 번째 소비자는 지금 여기다 3 대입하면 4개를 사죠. 그래서 합이 어떻게 되냐면 21이 되죠. 총 21개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는 수직 합이었는데 일반적인 펑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vertically 이렇게 더해주는 건데 이제 이거를
horizontally 이렇게 더해주는 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그래서 5 이상에서는요. 가격이 5 이상에서는 지금 두 번째 소비자는 아예 액티브를 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부터 여기까지는요. 이 곡선은 그대로 20-P죠. 근데 이 아래에서는요. 이 아래에서는 이제 두 번째 소비자도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그래서 30-3p. 실제 P에다가 3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21 나오죠. 첫 번째 소비자 17개, 두 번째 소비자 4개. 그래서 총 21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은 각각의 소비자의 그런 디맨드 펑션이며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수평으로 더해준 게 돼요. 자,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다 더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다 보면은 시장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 좀 더 가파르죠? 지금 여기서 30-3p거든요. 이거 지금 요거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요. -2인 거 알 수 있죠. 여기서는 -3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는 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1의 비율로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지금 3분의 1의 비율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더 평평하게요. 자, 수요 곡선이 평평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요. 자, 수요 곡선이 평평하다는 거는요. 자,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른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요.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요. 검정색 같은 경우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수요가 확 늘어나죠. 약간의 가격 변화에도 수요가 확 변해요. 이걸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인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디맨드가 일라스틱하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이렇게 가파른 거일 때는 지금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의 변화는 거의 없죠. 이 말은 수요가 인일라스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교해서요. 좀 더 탄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한번 각자 왜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탄력적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되게 좋은 생각이거든요. 제가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왜 그런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합친 건데 답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왜 그런 수요 곡선은 좀 더 탄력적인 건지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위로 결과서 나타난다. 이건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명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주어진 가격에서, 자, 여기서 지금, J와 X에 대한 가격이 딱 PX로 바뀌어져 있죠. 그럼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A만큼 사고요. 두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B, 세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C. 그래서 총 만약에 시장에 이렇게 3명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PX일 때 이 X에 대한 수요량은 이거 A, B, C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준 교수님 책에는 지금 약간 이건 이제 베리안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효과에 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할 때요. 그때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가격과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수학으로 표시하면요.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냐면은 자,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소비자인데요. 첫 번째 소비자의 유틸리티 펑션은요. 제가 얼만큼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지. 근데 이 첫 번째 재화 소비,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이거는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인컴을 갖고 있는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소비재가 있는데요. 얘는 첫 번째 재화를 Y1만큼, Y2만큼 이렇게 소비를 해요. 자, Y1이 뭔지 Y2가 뭔지 이건 저한테 관심 갖기예요. 저는 단지 시장에 딱 들어가서 가격 보고 소득 제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 효용 함수에 따라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utility function이요, x1, x2 여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y1, 자,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또 영향을 받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에서 외부성이 있다고 해요. 외부성이요. 자, 이거 외부성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또 등장하는데요. externality, 영어로는 externality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externality에 의해서 지금 유행 효과, bandwagon effect랑 속물 효과, snub effect라고 지금 두 개 주어져 있거든요. bandwagon은 이 단어는요, 지금 미국 거기서 나왔는데요. bandwagon effect는요. 자, 이거 bandwagon이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 퍼레이드 이런 거 할 때 이런 마차 같은 거요. 근데 이 밴드웨이건 이펙트라는 말은 결국에 뭐냐면은 유행 효과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이게 이 기원이 뭐냐면은 이런 댄 라이스라는 어떤 그 서커스 광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848년도에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서 이 마차를 활용해 가지고 인기를 끌어요. 자신 선거 캠페인에 이런 마차를 이제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치인들이 따라서 이걸 해요. 그래서 이런 선거 캠페인에서 이렇게 마차를 이용하는 게 유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거에 편승한다, 유행에 편승한다, 그거를 이제 보통 영어로 이런 밴드웨이건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밴드웨이건 이펙트 같은 경우는 딴 사람이 만약에 Y1을 늘렸다. 다시 켜볼까요? 다른 사람이 이거를 Y1을 늘렸다. 이럴 경우에 자신도 X1을 늘릴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그런 마지널 유틸리티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오히려 증가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유행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자주 등장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이런 걸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집단 행동, herd behavior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가 뭐 TV 광고나 아니면은 드라마 속에서 어떤 상품을 이제 입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상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약간 하락해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겠죠.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는 걸 보고 나서 제 마지널 유틸리티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단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nformation cascade라고 해가지고요. cascade란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나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보의 홍수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근데 영화가 예를 들어서 영화 A가 있고 영화 B가 있네요. 뭘 볼까? 이런 걸 이제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SNS나 어떤 뭐 네이버 영화 이런 데 웹사이트에 그 정보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미 벌써 그 영화를 보고 리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A에 대한 장르는 예를 들어서 스릴러고요. 두 번째 장르에 대해서는 이제 액션 영화인데요. 만약에 저는 좀 액션 영화를 좀 더 좋아해요. 근데 액션 영화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제 그 프레퍼런스랑 상관없이 리뷰가 좀 더 좋은 걸 보겠죠. 이렇게 이미 벌써 제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사회에 이미 벌써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셜 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의 홍수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게가 보통 어떤 게 있냐면요. 경험제. 영어로는 experienced good이라고 하는데요. 경험을 해야지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경험제라고 해요.
이런 경험제에는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영화를 봐야지만 그 영화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책, 그 다음에 뭐 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 이런 거요. 화장품도 정확히 자신이 써봐야지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제가 그걸 알기 전에 이 화장품이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신의 피부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이미 벌써 리뷰를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리뷰가 예를 들어 좋은 거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걸 사용하게 되고요. 리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자기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제품을 보니까 자신의 그런 피부에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사용 안 하게 되는 거죠. 리뷰가 안 좋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정보에 따라서 이미 벌써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 행동이 변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행 효과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요. 원래는 지금 5에서 6만큼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이만큼 더 샀으니까요. 더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유행 효과라고 부르고 반대로 속물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속물 효과라는 건 이거 정확히 반대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는 원래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에서 이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만큼 그 제품이 희소해 보이고 그만큼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늘려버려서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더 가파르게 나오는 자, 이런 걸 이제 속물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유행 효과랑 속물 효과 여기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고 제가 원래 20분? 아이고 27분 걸렸네요. 그래서 약간 2시간보다 좀 늦었는데 2시간보다 좀 더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2시간 안에 강의를 녹화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준 교수님 책으로는 5.234장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안 책으로는 5장하고 6장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약간 있는 내용 자 이렇게 이번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녹화해 볼게요.